당신 밥 차리는 것도 이제 지겹다. 그 말은 국 냄새가 올라오던 저녁 식탁에서 나왔습니다. 된장찌개는 막 끓어오르고 있었고 고등어는 아직 뜨거운 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있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세탁기 끝났다는 알림음도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표정은 달랐습니다.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다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밥이라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지겹다고.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손끝만 뜨거운 냄비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2해.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하루도 대충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 싸고 남편 출근 밥 챙기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녔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들 집에 데려오면 밤늦게까지 전 부치고 설거지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모자라면 시장 반찬 가게 일도 했습니다. 겨울 새벽마다 손 시려가며 무채 썰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지겹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내일은 다른 반찬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밥 숟가락만 내려놓고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잠시 뒤 TV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고등어는 식어가고 있었고 찌개 위에는 기름막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뭐였을까?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조용히 뒤치다꺼리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늙는 게 서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사람처럼 사라지는 게 더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 정리를 했습니다. 싱크대 물소리만 집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릇을 닦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제 생일이 이틀 남았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마 기억 못할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생일 같은 건 챙길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다 키우고 나니 이제는 잊혀지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괜히 다시 닫았습니다. 안에는 먹다 남은 반찬통과 혈압약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울지도 못했습니다. 괜히 서러운 티 내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전기장판 위에서 뒤척이다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집에서 늙어가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쉼표 2초.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면도기 돌아가는 소리와 욕실 물소리가 좁은 집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북엇국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국을 몇 숟갈 뜨더니 간이 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늘 같았습니다. 칭찬은 없고 불만만 남아있는 말투. 저는 조용히 물을 더 부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맛이 없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신경 쓰며 하루 종일 마음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힘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식사 끝나자마자 휴대전화만 보며 양말을 찾았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서 양말을 주워 건넸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는 말 없이 그냥 받아 신고 나갔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북엇국 김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식탁 위 물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바쁜 목소리였습니다. 손주 어린이집 이야기와 학원비 이야기를 빠르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맞장구만 쳤습니다. 딸은 한참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끊기 직전에 물었습니다. 엄마는 별일 없냐고. 저는 습관처럼 정말 괜찮다는 듯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내 마음을 속이며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 살았다는 것을요. 전화가 끝난 뒤 저는 겨울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동네 마트에는 평일 오전 특유의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식 코너에서는 군만두 냄새가 났고 카트 바퀴 끄는 소리가 바닥에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세일하는 달걀과 두부를 담다가 문득 꼭 코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풀이 지어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꽃잎 끝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준 꽃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그 꽃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사는 늙은 여자가 꽃 사들고 가는 모습이 괜히 쓸쓸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보다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조금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데웠습니다. 남편은 TV 보며 밥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갑자기 말했습니다. 주말에 골프 간다고. 순간 제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골프 가방 끄는 소리가 길게 남았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일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더 허전했습니다. 창밖에는 잔뜩 흐린 겨울 하늘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소고기를 볶다가
참기름 냄새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생일이면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미역국 끓이고 잡채 만들고 상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 생일에는 좋아하던 갈비찜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일상은 늘 대충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엄마니까, 아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혼자 미역국을 먹고 있으니 갑자기 너무 서러웠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미역이 국물 위에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보낸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괜히 더 눈물이 났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하나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 친구 미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은 제 목소리 듣자마자 왜 이렇게 힘없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결국 생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숙은 잠시 조용하더니 갑자기 바람 쐬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커피 볶는 냄새와 난방기 열기가 가게 안에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케이크 작은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초 대신 라이터 불만 잠깐 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다가 울 뻔했습니다. 친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밤늦게 술 취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밥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쉼표 2초.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손끝이 자꾸 저리고 가슴도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소독약 냄새와 약한 난방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는 노인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 길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병원 따라다니느라 이런 곳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차례가 되니 괜히 겁이 났습니다. 진료실 형광등은 차갑게 밝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증상 같다고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긴장 상태가 오래 이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 많이 힘드신 일 있냐고.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상태를 물어본 게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나무는 잎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괜히 반가웠습니다. 혹시 엄마 어디냐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와이셔츠 세탁 맡겼냐고. 내일 중요한 모임 있는데 왜 준비 안 되어 있냐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손끝 저림보다 그 순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벤치 아래 낙엽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이 가족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이 있었지만 꺼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부터 켰습니다. 잠시 뒤 부엌 쪽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밥 안 하냐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남편 얼굴이 바로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사람 피곤하게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화장대와 빛바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젊었습니다. 아이 둘을 안고 웃고 있었고 남편도 지금보다 부드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웃지 않게 된 걸까?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짜증 섞인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겨우 밥 한 번 안 했다고 이렇게 분위기 만들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시간, 생일날 혼자 먹던 미역국, 밥 없냐고 묻던 남편 얼굴,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안 보이지? 남편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아프든 외롭든 생일이든 평생 관심 없었다고. 당신은 늘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만 필요했던 것 같다고. 남편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 먹고 왜 갑자기 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전부터 넣어둔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셔츠를 세탁하지 않았습니다. 세탁 바구니에는 와이셔츠 2벌이 그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밤늦게라도 다림질까지 해놨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식은 보리차만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에서는 재활용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윗집 청소기 소리도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세탁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셔츠 왜 안 해놨냐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손으로 해보면 안 돼요? 그 순간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구겨진 셔츠를 그냥 입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3개 닫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덜 떨렸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거실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쿠션도 그대로였고 신문도 바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었지만 처음으로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세탁방에 갔습니다. 커다란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와 섬유유연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돌아가는 세탁기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옆자리 아주머니 2분이 남편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맨날 밥 달라 소리만 한다고, 퇴직하고 더 피곤해졌다고. 저는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늙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물이 넘치고 있었고 싱크대 주변은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민망한 표정으로 냄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 빨래를 따로 개지 않았습니다. 쉼표 2초. 며칠 뒤 아파트 동대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자리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싫어했습니다. 괜히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나갔습니다. 지하 커뮤니티실에는 커피 믹스 냄새와 귤 껍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 여자들이 난방비 이야기와 자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졌다고, 전보다 편안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매일 지쳐간다고 생각했는데 밖에서는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몇몇 아주머니들이 칼국수 먹고 가자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 저녁 챙겨야 한다며 바로 집에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따라갔습니다. 작은 칼국수집 안에는 들깨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남편 이야기보다 자기 취미 이야기로 더 많이 웃었습니다. 등산, 노래교실, 서예, 여행. 저는 그 대화를 듣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자기 시간을 만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집안에서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이제 들어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칼국수 먹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집 생각 안 나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왜 늘 내가 미안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코트만 벗어걸고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남편 친구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미리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시들한 파와 먹다 남은 반찬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랴부랴 시장이라도 뛰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있는 것만 꺼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두부부침, 된장찌개. 남편은 손님들 앞에서 괜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집밥 수준이 엉망이라고. 그 말에 순간 식탁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 친구는 어색하게 웃었고 친구 부인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젓가락만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친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 중 남편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퇴직하면 아내 눈치 잘 봐야 한다고. 그 순간 친구 부인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치는 서로 보는 거예요. 아주 짧은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남편은 바로 짜증을 냈습니다. 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냐고. 손님 왔으면 신경 좀 쓰지 그랬냐고. 저는 한참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사람 망신당한 건 안 보여? 남편은 순간 말이 막힌 얼굴이 됐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예민하게 군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대신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문 하나 사이였지만 이상하게 아주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쉼표 2초.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친구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래전 동네에서 같이 아이 키우던 친구였습니다. 빈소 안에는 국화 냄새와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친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화로 손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 남편은 넉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내가 평생 고생만 하다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다가 정작 자기 인생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 그게 꼭 남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식당에서는 뜨거운 육개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밥을 먹다가 또 자식 이야기와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끝날까봐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엄마로, 누군가 아내로 그 이름만 남긴 채 정작 나는 없이 사라질까봐.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회색 건물들 사이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뭐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저녁처럼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져 대답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 저녁까지 챙길 힘이 없어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전 부치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택배 상자가 잔뜩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양손 가득 선물 세트를 들고 오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며칠 전부터 정신없었습니다. 동태전 준비하고 나물 삶고 손주들 세뱃돈 봉투까지 챙기느라 밤늦게까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뭘 준비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명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냉장고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시든 깻잎 반찬과 먹다 남은 두부 반모가 있었습니다. 괜히 허탈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순간 반가웠습니다. 명절같이 보내자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이번 설은 처가에 먼저 들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성격도 있으니 이번에는 따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 입술은 마음과 달리 괜찮다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거실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광고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멀리 다른 집 창문에서는 가족들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에는 명절 냄새가 사라진 지 오래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은 말없이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이번 설에는 어디 갈 생각이냐고. 남편은 시선도 안 든 채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쉬겠다고. 그 말 끝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남편 등을 바라봤습니다. 40에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대화가 세 문장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직 짐을 싸진 않았습니다. 그냥 먼지만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번 명절이 지나면
정말 떠날 수도 있겠다고. 쉼표 2초. 며칠 뒤 동창 미숙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집 비우는 것도 괜히 눈치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루쯤은 남편 밥 안 차려도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근교 바다로 갔습니다. 겨울 바다는 사람도 적고 바람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미숙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 얼굴이 몇 년 만에 편해 보인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날 정말 오랜만에 숨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언제 들어오냐고 묻지 않았고 밥은 왜 늦냐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생선구이를 먹었습니다. 노릇한 고등어 냄새가 퍼졌고 창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계속 살 거냐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마음속에만 있던 말을 처음 꺼냈습니다. 나 이제 지쳤어. 그 말이 나오자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방치된 사람처럼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파도 혼자 참고 속상해도 삼키고 평생 필요한 역할만 하며 살았다고. 미숙은 한참 듣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너 아직 안 늦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서자 갑자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쉼표 2초.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캄캄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바다 냄새가 아직 코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쓰다만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저는 먼지를 털어 조심히 펼쳤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 열나서 밤새 업고 병원 갔던 날. 둘째 운동회 도시락 준비하던 새벽. 남편 승진 떨어지고 술 마시던 밤. 그 시절에 저는 늘 가족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했는지, 무슨 꿈이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 그런 건 한 줄도 없었습니다. 순간 이상하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왜 평생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을까?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친구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바람이 들었냐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내가 사람으로 보이긴 했어? 남편은 순간 당황한 얼굴이 됐습니다. 하지만 곧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당신 기분 맞추며 살았다고. 애들 다 키우고 나니 이제는 집안 공기 취급도 안 한다고. 남편은 결국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 참고 있던 사람이 처음 숨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상담실 앞 의자는 차가웠고 벽에는 가족 화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손에 쥔 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정말 이혼을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잠시 뒤 상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한 목소리의 중년 여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냥 성격 차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참았던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혼자 병원 다닌 이야기, 생일날 미역국 먹던 이야기, 집안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낸 시간들. 상담사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시냐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아내로서의 삶 말고 제 삶을 물어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침묵하다 작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숨 쉬고 싶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자 햇빛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근처 빵집에 들어갔습니다. 각 구운 단팥빵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빵 하나와 따뜻한 우유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천천히 빵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점심은 왜 준비 안 해놨냐고.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처럼 남편을 향한 제 마음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밥은 이제 당신이 챙겨 먹어요.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과 둘째 딸이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이미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울 것 같은 얼굴이었고 큰아들은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귤 몇 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팔짱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큰 사고라도 친 사람처럼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왜 갑자기 그러냐고. 조금만 참고 살면 안 되냐고. 저는 그 말을 듣다가
허탈함이 섞인 쓴웃음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수십 년 세월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무게를 견딜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뭘 참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도 나이 들면 원래 무뚝뚝하다고, 다 그런 거라고. 저는 조용히 딸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에는 제가 젊을 때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여행책, 미술학원 전단지, 쓰다만 수채화 도구, 한 번도 시작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 엄마로만 살았어. 이제는 나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처음으로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천천히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겠다고.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다시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 계약서를 앞에 두고 한참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40에 넘게 살던 집 밖으로 나온다는 게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믹스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막상 나오면 마음 편한 분들도 많다고.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약서 맨 아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쓰는데 이상하게 숨이 차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방 하나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자 겨울 햇빛이 골목 바닥에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는 멸치 육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학생 둘이 라면 먹으며 웃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김밥 써는 칼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살아서였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밥 먹는 걸 외롭다고 하지만 그날 제 앞에 놓인 칼국수는 오랜만에 편한 식사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방 계약했다고. 그 순간 TV 소리가 작게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진짜 나갈 거냐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참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거실과 안방만 왔다 갔다 하며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수십 년 묵은 생활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쓰던 가계부, 남편 와이셔츠 단추 여분, 빛바랜 가족여행 사진. 저는 필요한 것만 작은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막상 챙길 건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 것은 얼마 없었습니다. 밤 11시쯤 남편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많은 듯 저를 바라보았지만 끝내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냐고. 저는 접어놓은 옷 위에 손을 올린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속 시원한 게 아니라 더는 못 버티겠다고.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책임 다했다고. 돈 벌어왔고 애들 키웠고 사고 안 치고 살았다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만으로 외로움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 순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마 그 말이 가장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결국 아무 말 못하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뒤 TV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웃음소리와 달리 집안 공기는 점점 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조용했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천천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삿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굵지 않은 겨울비가 창문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삿짐이라 해봐야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신문도 펼치지 않았고 커피도 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싱크대 물때 자국, 냉장고 옆 낡은 메모지, 아이들 키 재던 벽 자국, 수십 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울컥했지만 저는 일부러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미련 생길까봐 짐을 들고 현관 앞에 섰을 때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저는 남편의 시선을 뒤로하고 오직 나만의 길을 가기 위해 묵묵히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처음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는 혼자 못 산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두려운 건 저를 잃는 슬픔보다 혼자 남는 불편함이라는 걸. 혼자 사는 첫 주말, 저는 늦잠을 잤습니다. 누가 밥 달라는 사람도 없고 청소기 소리에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빨래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햇빛은 작은 창문 틈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한참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쉬는 것조차 미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천천히 편의점에 갔습니다.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 하나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섰는데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누군가 식단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국 끓이라고 눈치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소한 자유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미숙이 놀러 왔습니다. 미숙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편의점 커피를 마셨습니다. 작은 원룸 창밖으로는 노을빛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냐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생각도 났고 오래 살던 집 냄새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숨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행복하냐고. 저는 창문 밖 어두워지는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좀 조용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은 오래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귤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좁은 싱크대, 작은 식탁,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 그 모습을 보는 남편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불편한 건 많다고. 방도 좁고 겨울엔 우풍도 심하다고. 하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 생각밖에 못했다고. 자기는 가족 위에 사는 게 사랑인 줄 알았다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귤 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그 순간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장사 준비하는 포장마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 위로 수십 년간 쌓인 해묵은 감정들이 비로소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남편은 처음으로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컵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늦게 서로를 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끝내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뒤 방 안에는 귤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은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만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두고 간 귤 한 개를 천천히 깠습니다. 껍질 사이로 새콤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 초에는 남편도 말이 많았습니다. 월급날이면 귤 한 상자 사들고 와서 애들 좋아하겠다며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저는 귤 한 조각을 입에 넣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운 마음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서운함이 너무 오래 쌓여 사랑까지 눌러버렸던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둘째 딸이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은 문 열리자마자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좁다며 괜히 싱크대 문도 열어보고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신혼집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딸은 억지로 웃다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진짜 나와 살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딸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고, 집에서 말도 거의 안 하고 밤마다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자리로 돌아가면 결국 또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딸은 돌아가기 전 냉장고 안을 몰래 채워놓고 갔습니다. 반찬 몇 개와 딸기 한 팩, 그리고 작은 메모 하나. 엄마 밥 거르지 마.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한참 웃다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원룸 앞 화단에는 작은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옆자리 사람들은 꽃병도 그리고 풍경도 그리는데 저는 사과 하나도 삐뚤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누가 늦었냐고 화내는 사람도 없고 밥 안 하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업 끝나면 근처 김밥집에서 혼자 우동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먹으며 창밖 사람들 구경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영화도 봤습니다. 팝콘 냄새 가득한 극장 안에서 저는 자꾸 주변 눈치를 봤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혼자 영화 보면 이상하게 볼까봐. 그런데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 저 혼자만 눈치 보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압력밥솥이 자꾸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해 주다가 결국 한숨 섞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밥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이제야 쌀 씻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늘 혼자 조용한 집에 남겨졌던 시간들. 저는 한동안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겠죠? 전화기 너머로 남편 숨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원룸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깔끔하다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작은 탁자 위로 커피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거라 생각 못했다고. 엄마들은 원래 조용히 참는 게 익숙하다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만 힘든 줄 알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자리에서 버티느라 바빴다는 걸. 그래서 더 말 못했습니다. 짐 될까봐, 걱정될까봐. 아들은 한참 망설이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다시는 집으로 안 돌아갈 거냐고.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에 빨래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내가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돌아가기 전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안에는 문화센터 수강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저는 그 종이를 오래 만져봤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 삶을 응원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문화센터에서 그린 그림 한 장을 들고 천천히 원룸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가 대신 골라준 삶이 아니라 제가 직접 고른 시간 같았기 때문입니다. 원룸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군가 아래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우산도 제대로 안 쓴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비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그림을 한참 바라보더니 처음 보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당신 원래 이런 거 좋아했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너무 늦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룸 앞 작은 처마 밑에 잠시 같이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골목 바닥을 천천히 적시고 있었고 멀리 치킨집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했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둘 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 같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몸 잘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분을 제 손에 쥐어주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남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등을 보며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잡고 싶지도 원망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랜 세월 함께 늙어온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 작은 원룸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화분을 올려두었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TV를 켜놓지 않은 채 잠들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도 이제는 외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